소비와 투자 부진 영향에 1분기 우리 경제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공포가 확산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첫 공동 점포를 열었습니다. 은행 점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 속에 고객 불편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엔 매물이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공급망 차질 우려 등의 영향으로 올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7%에 그쳤습니다. 이에 연간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올랐지만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0.5%,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2.4%로 집계됐으며 운송장비 투자 위축으로 설비 투자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소비와 투자가 일제히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와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같은 기간 4.1% 늘어나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부문도 가격이 오른 원유를 들여오는 금액이 증가하면서 0.7% 늘어났습니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4.1%, 전기가스 수도업 3.8%, 제조업 3.4% 순으로 높았으며 서비스업 가운데 문화 및 기타와 운수업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율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며 실질 GDP 성장률보다 0.1%포인트 낮은 0.6%로 집계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추고 올해 물가 상승률은 4.0%로 올려잡는 등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지고 있어 연간 목표였던 3%를 달성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우려와 중국의 봉쇄 영향 등의 국내 증시에선 상장사들의 52주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에선 성장주 위주로 52주 신저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파월이 5월 FOMC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건 물론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네이버 역시 부진한 실적까지 더해지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게임 대장주인 크래프톤과 NC소프트도 전일 장 초반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넷마블은 오늘 장 개장과 동시에 96,000원을 찍으며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연초와 비교하면 무려 24.71% 추락했습니다. 이 외에도 PCL, 썸에이지, 아바텍, 위닉스 등이 오늘 장중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 반등과 실적 기대감 등에 전 거래일 대비 0.42% 오른 2668.3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유입 그리고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한 그 매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거든요. 그런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 발행 규모가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감소 등의 이유로 30%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발행액은 9,605억 원으로 전달 대비 32.1%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기업 공개는 전달보다 5건 줄어든 7건으로 모두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였습니다. 공모 규모도 980억 원으로 1,349억 원 감소했습니다. 유상증자는 5건으로 전달 대비 3건이 늘어났지만 규모는 8,625억 원으로 전달 대비 27%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달 대비 8.5% 감소한 12조 9,001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한 공간에 2개 은행이 공존하는 공동점포가 은행권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중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분위기 속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칸막이 하나로 왼쪽은 하나은행 창구, 오른쪽은 우리은행 창구입니다. 점포 통폐합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공동점포를 연 겁니다. 공동점포는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우리은행 신봉지점이 있던 자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 공간에 은행 2곳이 있다 보니 두 은행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하나은행에서 나갔는데 우리은행 쪽으로 옮기는 거. 보시고 동시에 업무를 많이 보러 오세요. 오늘 아침에도 아버님은 하나은행 보시고 어머님은 우리은행 업무 보시고 이렇게 돼서 많이 같이 오시는 편이세요. 같이 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 두 은행은 전날 각각 30명의 고객을 받았습니다. 은행들은 공동점포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점 폐쇄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층과 그리고 디지털 소외계층 등을 포함해서 이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동점포는 각 직원 2명씩 총 4명이 근무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 같은 공동점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경북 영주시에 공동점포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산업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점포망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되며 업계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내 아파트가 하락 현상과 더불어 시장 매물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109제곱미터는 호가가 20억 원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같은 평형은 지난해 9월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7개월 새 3억 원가량 떨어진 겁니다. 서울 외곽인 노원 지역 아파트 값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노원 그랑빌 아파트 82제곱미터는 이달 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8월보다 1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또 서울 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서초 등 인기 지역보다는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외곽 지역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대선 전과 비교해 매물이 2.4%, 서초구 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는 각각 15.1%, 8.3%, 7.3%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업계에선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으로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고 덜 비싼 아파트는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종부세가 나오기 전인 5월에서 6월 사이에 매각을 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가격보다 조금 이제 가격을 인하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들이 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둔촌주공 사태 등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둔촌주공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합과 시공단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진실공방, 법정공방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고 단군 일의 최건축 사업지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곳인데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청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 기자, 지금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둔촌주광조업과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첨예한을 펼치다 결국 지난 15일 시공단이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공정률 52% 현장에서의 공사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전체 12,032가구, 일반 가구 4,786가구로 올해 서울 지역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입니다. 조합은 시공단이 공사를 10일 이상 중단할 경우 14일에 공지 이후 시공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도 엄포를 놓았는 상황인데요. 이미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을 넘어 12일째이기 때문에 조합은 시공사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합 측은 서울시의 중재안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도 내비치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주 시공사업단과 접촉해 협상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합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양측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공사비 증액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게 지속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상황에선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합의 후 공사 재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둔촌주공조합이 전임집행부가 시공단과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고 사업을 재개하는 겁니다. 조합이 금융권과 맺은 대출 계약은 약 2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 부담은 800억 원인데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경우 7월과 8월에 이주비, 사업비, 만기가 각각 돌아오는데 은행권에선 만기 전 회수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6천 명이 넘는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공정률이 52%인 만큼 협상을 통해 사업을 빨리 재개해 조합과 사업단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상 통해서 공사 재개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협상이 만약에 틀어지게 된다면 이건 어찌 됩니까? 네, 협상이 결렬된다면 결국 조합이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그간 투입된 공사비, 금융비용을 모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 조합 대여금 등 각종 비용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이 비용을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조합이 시공사 교체에 나서도 나설 건설사가 맞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현장에서 시공사가 교체된 사례도 찾기 힘들 뿐더러 막대한 금액을 떠안으면서까지 사업에 뛰어들어도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시공사 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들리는데 시공단은 지금 유치권 행사라고 현수막도 붙였잖아요.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공사업단이 행사 중인 유치권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차지하는 건데요. 조합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정산하거나 이를 대신 변제해줄 새로운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은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갈 경우 조합과 시공단의 최악의 경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법정 공방을 거쳐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속도가 생명인 정비사업장에서 이 판단을 받아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사 현장이 경매에 나와도 문제입니다. 경매에 나온 미준공 건물은 권리 문제부터 복잡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순위는 대출해준 금융권이 갖고 그 다음으로 시공사와 관련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져도 새 주인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유체를 겪다가 현 시공사업단이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과거 트리마제 사태처럼 조합원들이 사업 부지와 분양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둔촌주공의 세 가지 향후 시나리오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제마진이 5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유사들의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업계의 실적 기대감도 커진다고 하는데요. 장민성 기자입니다.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인 정제마진.
정유사의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석유 제품 공급 불안정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정제 마진은 5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넷째 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전주보다 0.52달러 상승한 배럴당 18.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높은 수치이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제 마진 4에서 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이와 비교해도 4배 가까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으로 당분간 정제 마진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 석유 제품의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에 따른 영향으로 정제 마진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지난해 정유 4사는 정제 마진 상승세로 총 7조 2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제 마진 초강세에 힘입어 연이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 1조 532억 원, S-오일 1조 1,9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LG AI연구원이 글로벌 초거대 AI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 속도를 냅니다. 서울대 AI대학원과 공동으로 초거대 멀티모달 인공지능 개발에 나서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LG AI연구원이 서울대 AI대학원과 공동으로 설립한 SNU LG AI 리서치 센터입니다. 리서치 센터는 LG AI연구원과 서울대 AI대학원의 공동연구 거점으로 이경무 서울대대학원 협동과정 인공지능 전공 주임교수와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공동센터장을 맡게 됩니다. 초거대 멀티모달 AI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8개 공동연구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이경무 주임교수는 LG AI연구원과 한 장의 이미지나 짧은 길이의 영상만으로 특정 인물의 전신 형상과 움직임을 만드는 3차원 생성 기술을 연구합니다. 이 기술은 AI 휴먼에 접목해 시너지를 낼 전망입니다. 또한 인간의 언어학습 구조를 모사한 차세대 언어 모델도 연구합니다. 외부 정보를 스스로 학습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언어학습 구조를 닮은 AI를 개발합니다. 특히 동영상과 촉각 기반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인간처럼 동시에 학습하고 활용하는 멀티모달 AI도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LG AI연구원은 글로벌 초거대 AI 기술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포부입니다. 서울대외에도 미국 미시간대와의 최신 인공지능 선행 연구와 캐나다 토론토대와의 MI 원천기술 연구 등으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미래형 교육을 표방하는 에듀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와 메타버스, VR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교육 전반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안경 하나만 착용하면 실제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인체 해부학부터 우주여행까지 가능합니다. 에듀테크 전문업체 베스트텍이 선보인 G스페이스 기술.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인 3D 실감형 콘텐츠 솔루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지도안하고 실간형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아시아 최대 규모 교육 박람회는 이처럼 AI,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LG전자는 터치스크린에 카메라, 스피커, 판서 기능까지 담긴 원퀵부터 대표적 로봇 솔루션인 클로이봇 등을 활용해 차세대 스마트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레고를 활용해 교육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는 곳도 있습니다. 퓨너스는 코딩 기술을 레고에 접목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과학에 대한 쉬운 접근을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VR 기술을 적극 활용한 곳도 있습니다. 초대형 VR 스크린으로 생동감 있는 교육 화면을 공유하는 한편 한 손에 들어오는 폴더블 VR로 손쉬운 가상 체험도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교육은 빠른 속도로 에듀테크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양질의 콘텐츠와 개인의 학습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도 에듀테크 분야에 적극 투자하며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냉방기기 보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에너지 취약계층 10,000가구에 삼성 에어컨 벽결이 와이드 총 10,000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제품은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벽결이 와이드는 기존 제품보다 더 커진 팬으로 풍성한 냉기를 내보냅니다. 열대야 쾌면으로 온도와 운전 모드를 자동 조정하고 초절전 디지털 인버터가 탑재돼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LH가 올 초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창녕군에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상쇄 숲을 조성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LH는 창녕군에 6천만 원을 후원해 수국나무 2,850그루와 연산홍나무 1,500그루를 각각 구입했습니다. LH 임직원들은 사옥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해 한 계층당 10원씩 적립하는 에코스텝 고 사업을 통한 적립금으로 2050년까지 전국에 나무 5만 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2027년까지 온실가스 53만 톤 감축을 위해 임직원이 실천하는 나무 심기 사회공헌 사업으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ESG 경영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환한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고 40에서 60, 산간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다 저녁에 그치겠고요. 경상 동해안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비구름 뒤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아침, 저녁에는 10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속초, 울진 모두 18도 선으로 포근함이 감도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남해안과 제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